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 집을 사지 말라며 읍소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대책 없이 집값이 고점이라는 위기론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장기 간접 투자 상품인 공모 주식형 펀드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운용 보수도 싼 상장 지수펀드, ETF에 계속 밀리면서 세제 혜택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노조와의 임금 갈등으로 파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운임 상승과 선박 부족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매수 자제를 당부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읍소하는 수준에 그쳤던 이번 담화를 놓고 시장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과 경찰청장까지 나선 대국민 담화에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주장해온 바를 반복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고 수준인 집값이 언제든 하락할 수 있고 하락폭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달라 읍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탓만이란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막연한 상승 기대감과 불법 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이금융권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수간의 비판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 내지 6% 수준, 내년에는 과거 안정됐던 4%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굳이 새로운 내용도 없는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20여 차례 대책과 이딴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4.71%,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지난해 연간 상승률에 벌써 육박한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 속도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시원한 대책도 없는 정부가 읍소를 해서라도 집값 상승을 막으려 한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올해 해운업 호황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HMM. 그런데 이 뜻밖에도 불안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HMM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업은행과 HMM을 출입하는 배성재, 박승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 기자, HMM 파업이 정말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HMM은 노사가 지난달 14일에 임단 여부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3차례나 모임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월 급여 기준으로 25% 인상안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HMM이 노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그리고 채권단의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HMM은 채권단 관리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일단 이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실망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파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흠슬라라고 할 정도로 HMM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열기도 굉장히 상당한 편인데 파업을 할지 여부가 이렇게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지금의 HMM 한 곳입니다. 사실상 독점 상황이니 치명타가 예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크게 예상되는 문제를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당장 국내 해상 물류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노조원들은 파업에 들어가도 선원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요. 관련법상 운항 중에 있거나 해외 항만에 있는 경우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돌아오는 선원들 역시 국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영해에 머물 수 있는데요. 동시에 국내에 있는 선원들 역시 출항 거부로 파업에 동참할 수 있죠. 때문에 가뜩이나 배를 구하지 못해 수출의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화물 운송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화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해운 얼라이언스의 퇴출도 우려되는데요. 글로벌 해운 기업들은 동맹을 맺어서 공동으로 화물을 나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서로의 물량을 나누어서 운반해야 하는데 HMM이 이를 어기면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겁니다. 파업이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기자가 각각 이 사용자와 노조 측 입장을 취재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이 월급 25%를 올려달라. 그렇게 뭐 현실적인 요구는 아닌 것 같이 들리는데 HMM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요약하자면 수년간 임금 동결로 경영 정상화에 동참해 왔으니 이 노력을 인정해달라. 하지만 이것을 배신하고 있다. 이게 골자입니다. HMM은 지난 1, 2분기 모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경영난에 낮은 보수를 감내했건만 막대한 이익에도 회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HMM 직원들은 평균 연봉을 국내 1위 벌크선사 페너션에 비해서 2,500만 원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10년차 근속 노동자로 살펴봐도 최대 3천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까지가 해운업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걸맞은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취지죠. 10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업계보다 한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렇게 뭐 적은 차이는 아닌 것 같네요. 임금 상황이 또 이제 육상직하고 해상직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HMM 직원들은 선박을 운영하는 해상직과 이를 위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육상 직원으로 나뉩니다. 육상직은 8년, 해상직은 6년간 임금이 동결돼 왔는데요. 그 사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선원 최저임금은 87% 올랐지만 HMM은 제자리였습니다. 직원 식비로 1식당 4.3달러, 우리 돈 5천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10년째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엔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엔 해상오염 때문에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고 하죠. 생수빈 지원을 해상노조가 요구하는 이유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어떤 상황에서 25%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알겠습니다. HMM은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 주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임단협이라는 것은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 기업을 시장에 되팔아야 되는 채권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단협에 강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권단 취재 결과 아예 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2%대의 임금 인상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의 이 HMM 상황과 투입된 혈세를 감안할 때 노조가 주장 중인 25%라는 인상률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채권단 관계자와 통화가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도하죠. 왜냐면 지금 거기에 들어간 공적 자금이 얼마고 그동안 계속 안 좋을 때는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건데 그때 거는 이제 모르겠고 지금 실적 좋으니까 다른 뭐 경쟁업체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 상황 안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비공금 낮출 수는 또 없을 거잖아요. 예, 아직 이제 경영 정상화가 안 됐고 국민 혈세가 들어간 상황인데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노조가 다른 경쟁 업체들 수준에 좀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쟁 업체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HMM이 글로벌 원양 컨테이너 선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는 머스크, MSC 등 해운 공룡들이고요. 주요 소비자 화주들이죠. 역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스위스 선사 MSC가 국내에서 해상 직원을 공모하면서 AHM의 연봉의 2.5배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세계 해운업계는 한국 선원들을 초대형 선 운항 경험이 많은 점에서 인재로 꼽습니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HMM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직원 보수가 동결되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수 우수한 직원들이 금융권이나 또 다른 대기업 물류회사로 전직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보수를 합리화하고 또 자금을 제대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 이후 선원들의 운항 능력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죠. 전 세계에서 국내 조선 3사가 만든 배들이 다수인 점도 몸값이 높은 비결이라고 거론됩니다. 선박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선원은 제조사인 우리나라와 직접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운항상 굉장한 강점이라는 판단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들을 경쟁사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정상 경영 중인 해운사와는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으로 비용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곳과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공적 자금 3조 원이 넘게 투입된 곳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망할 뻔한 회사를 살려놨는데 어떻게 다른 해운사와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더 강한 논조로 말하는 점도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또 게다가 임금 동결이 채권단 관리가 시작된 이후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산은이 출자 전환이나 연구체 매입으로 이 HMM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주장 중인 임금 동결 시기는 2013년,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영이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업은행 쪽도 그렇게 물러설 의지는 없어 보이네요. 결국에는 아직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노조는 그래서 채권단이 지니고 있는 연구체를 갚고 연구체에 내는 임금을 이자로 전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산은이나 해진공의 진 빚을 조기에 갚아서 이자를 아끼자는 설명입니다. HMM 1분기 영업이익만 1조 193억 원, 2분기는 최대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돈이면 빚을 조기에 갚을 수 있고 이자를 낼 돈을 아끼면 임금 인상도 충분하다는 논리죠. 금융비용으로 1천억 원 상당을 쓰는 데다 앞으로도 규모는 계속 늘어날 테니 이를 아끼자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HM 노조 관계자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현재 회사가 2분기 말 기준으로 3조 이상의 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3조 2천억의 연구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3%의 이자를 관리단에 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그 연구체를 다 갚아버리면 1,000억의 이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노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 채권단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임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노조가 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연구체도 사실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은은 이미 최근에 약 6천만 주를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환가가 주당 5천 원인데 HMM 주가가 최근에 4만 원을 훌쩍 넘잖아요.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2조 3천억 원대 평가 차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HMM에 조달한 자금 약 3조 2천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주식 수로 계산해 보면 약 6억 주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주를 전환했을 때 평가 차익이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10배에 달하는 6억 주를 전환하면 뭐 어마어마한 차익이 예상이 되죠. 이를 일부라도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상환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에 더해서 또 노조가 할 수 있는 주장의 범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강경 노선을 택할 걸로 보이는데 정말 파업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앞으로 파업으로 가기까지 어떤 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네, 내일 노조는 10시에 대의원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노위에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변수는 아직 많습니다. 이 노조가 정말 쟁의 신고를 접수할지, 그리고 중노위가 파업권을 인정하는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지, 또 노조원 투표에서 파업안이 찬성으로 가결이 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는데, 뭐 다만 이제 노조가 중노위를 언급한 만큼 파업 수순의 첫 발은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가 정말 파업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섣부른 예상은 솔직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HM의 전신인 현대상선이 창립한 지난 1976년 이후 파업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HMM의 지위가 워낙 특수한 만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다만 노동자들의 반발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파업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을 잡지 못하면 HMM이 배만 가진 해운사로 추락한다는 경고를 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배성재,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외국 기업 하나만도 못합니까? 온 국민이 이룬 나라 한국에 투자합시다. 바이 코리아, 한국 경제를 확신합니다. 현대증권. 앞서 CF로 만나보신 바이 코리아 펀드,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당시 펀드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표 상품 중 하나였는데 그 외에도 뭐 인디펜던스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이른바 공모 주식형 펀드가 당시 큰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들의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죠. 최근 10년 넘게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규모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 주식형 펀드는 왜 맥을 못 추는 건지 증권부 정의영, 문형민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정 기자, 이 공모 주식형 펀드 요즘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네, 일단 공모펀드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자면요. 공모펀드 자체의 규모는 최근 증가세에 있습니다. 국내 공모펀드 전체 설정액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0%가량 늘었고요. 하지만 이제 펀드 유형별 상황을 살펴보면은 좀 썰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소외 현상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혼합형, 채권형 그리고 MMF에는 뭐 적게는 수조 원부터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 2천억 원 넘게 순유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덧붙이자면 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소외 현상은 액티브 펀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전체 순유출 금액은 대부분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기간을 넓혀보면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2년과 3년 기준으로도 4조 8천억 원, 8조 5천억 원의 순유출이 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 사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해마다 몇 조씩 빠져나가고 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우선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총 4가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가지가 없다. 예.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핵심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제 4가지 요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편리하지도 않고 매력도 없으며 또 스마트하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도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없는 4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편리성이 없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인터뷰 먼저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구조상 ETF 대비해서 편리성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 금소법이 강화되는 등 일반 펀드 가입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반면 ETF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매수하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환매 과정도 ETF가 좀 더 편리하고요. 네, 전문가 의견에서 들으셨듯이 가입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이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매하는 그 기간이 이틀가량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같이 껴있다면 그 환매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ETF는 증시에 상장된 이 펀드이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투자금 환수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또 원하는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액티브 펀드는 고객이 업체에 지불하는 보수 측면에서도 ETF 대비 간결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펀드는 이제 현재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을 보수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ETF는 운용 보수, 그러니까 펀드 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보수가 대부분인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펀드를 가입하려면은 뭐 판매사에 가야겠죠. 그래서 판매사에 지불하는 판매 보수까지 있어서 ETF보다 높은 보수를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국내 ETF, 주식형 ETF의 평균 연간 총보수는 0.3%대인데요. 반면에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연간 총보수는 1%를 넘는 수준으로 이제 3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네. 총보수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0. 몇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게 한 번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위로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할수록 복리로 부과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 펀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 공모 주식형 펀드 오늘 다루는 이게 액티브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불 보수가 높으면 실제 투자자한테 돌아오는 수익도 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매력이 없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문가 의견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액티브 주식형 펀드가 갖고 있는 매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특정 테마형 같은 다양한 좀 상품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운용력에 적극적인 좀 대응을 통해서 추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운용사들이 ETF 쪽에서 이런 과거의 공모펀드들이 했던 형태로 지금 다양한 테마나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펀드 대비해서 ETF의 장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테마형 ETF 그리고 이제 액티브 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액티브 ETF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이제 8개 액티브 ETF가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3개가 추가돼서 현재 11개의 ETF가 운영되고 있고 또 그동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도 추가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5곳이 운용하는 테마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대비 2배가량 급증했는데요. 6개월 만에 2배가 늘어났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상당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이에 더해서 테마형일지라도 ETF 경우에는 투자 자산이 매일 공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투자 자산이 한 달 정도 지연 공시되고 있습니다. ETF는 내가 투자한 상품이 현재 어떤 자산군을 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ETF가 오히려 일반 펀드 대비의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서는 이 해당 펀드에서 1조 2천억 원가량이 순유출됐는데요.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국내 ETF 설정액은 3배 가까운 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매력이 없다라는 건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만의 뭔가 경쟁력 같은 게 없다 이런 뜻이군요. 세 번째로 스마트하지 않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점점 스마트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확대돼서 굳이 복잡하고 매력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액티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설정액이 1조 2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60%가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또 이제 편입 자산마저도 1개월 늦게 공시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굳이 펀드에 가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겠죠.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국내 주식 시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감소세에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올해에만 4조 7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 정보 접근성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개인 또한 스마트해졌고, 또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 접근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이 국내 액티브 주식 펀드 투자 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투자자들이 더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모 주식형 펀드는 자율성이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사모펀드와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용 규제나 제한이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한 종목의 전체 운용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데다가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20% 이상을 한 펀드에 담을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결국 펀드 운용력이 좋은 종목을 발견했거나 뭐 급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을 발견했더라도 이 같은 제한에 걸려서 비중을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공모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 대부분은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종목당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편입하게끔 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하락해도 이 기준에 막혀서 자산 구성에서 완전히 빼기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과 하락 모두 대응하기 힘든 펀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공모 주식형 펀드는 공매도 등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이 전환사채와 같은 매자니는 물론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공매도나 또 매크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형 공모펀드는 투자 종목과 비중 그리고 전략까지 운용상 규제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모 주식형 펀드 인기가 좀 시들해진 거를 뭐 다양한 이유들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더 괜찮은 ETF라는 방식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ETF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이 뭐 최근 보였던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은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뭐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횡보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전문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 같은 대안 상품들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국내 주식 시장이잖아요. 이제 이 펀드에 투자한 자금들이 개인의 자금들일지라도 주식 시장 안에서는 기관 자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펀드에서 계속 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기관 자금이 계속 빠져서 수급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증시 수급의 측면에서도 있는 게 좋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소규모 펀드의 개수를 줄일 것을 제시했고요. 다음으로는 보수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또 마지막으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만 이 펀드 투자 시장이 활성화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소규모 펀드 개수를 줄이고 대형화하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전체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이 소규모 펀드의 규모가 146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반면에 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펀드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이 펀드 가운데 소규모 펀드가 만약 3개 이상이 있고 이 소규모 펀드가 전체 자산 운용하는 전체 펀드 비중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한다면 더 이상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규제를 좀 걸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4년 전에 해당 대책이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대책의 소규모 펀드가 오히려 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할수록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한 명당 이제 운용해야 하는 그 펀드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중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 수익률도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소규모 펀드는 주문을 작은 규모로 여러 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이나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런 비용들이 투자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설립 자제와 폐지 확대 등을 제언하기도 했는데요. 펀드 설립 요건과 기간을 확대해서 신규 펀드 설립을 자제하는 방식, 그리고 또 펀드 폐지 기준을 확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하를 밑돌게 된다면은 펀드가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제 제도들을 통해서 운용 능력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 여러 개보다는 대규모가 낫다라는 거고 보수와 수수료는 그러면 어떻게 개편을 하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해당 펀드의 보수나 수수료의 그 비율은 다른 상품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의 이 보수와 수수료가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따라서 해당 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펀드 수취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먼저 제언을 했습니다. 이 판매사가 펀드 판매에 따른 대가를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받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판매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보수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은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 보수 수치 방식을 변경 적용한 국가로는 이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와 관련해서 좀 연장선상으로 더 짚어보자면은 정부는 최근에 주식형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 연동형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 운용 보수에다가 실제 운용 성과를 연동시키는 방식인데요. 이제 수익률이 좋으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하면은 보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보수가 0.5%로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성과 보수는 운용 성과에 비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0.25에서 0.5% 포인트까지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기본 보수의 2배인 1%까지도 줄 수 있는 반면에 수익률이 낮다면 운용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이전에도 비슷한 체계가 도입된 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제 성과 보수를 도입한 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개설 제한 같은 규제들을 낮추는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공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투자자 비용 부담을 낮춰라라는 거고 아까 매력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공모 주식형 펀드만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걸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더 확대해라 이런 건데 마지막으로 문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죠. 세제 혜택만큼 정말 확실한 방법은 없을 텐데요. 네. 현재 공모 주식형 펀드의 과세 체계를 간단하게 좀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가 만약에 10개 펀드를 들었는데 9개가 손실이 났고 1개의 펀드만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개 펀드 전체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이익이 난 펀드는 15.4%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좀 다르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이에 전체를 보고 과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제 혜택도 늘어나겠죠. 또 이어서 어제 그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IS를 통해서 만약에 이 주식형 공모펀드에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비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재 그 개정안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납입 한도를 3억 원이나 5억 원까지 늘리면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좀 적절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영,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 외국인 귀환이 시작된다는 주제로 홍콩과 유럽을 동시에 연결해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하반기 우리 시장 전망과 기대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기차 밸류체인과 반도체 섹터의 인기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지던 초강세의 정점을 찍고 올 하반기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을 견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Rates certainly will start to nudge up, but the market, I feel, in international standards, is still very cheap and attractive. Governments of developed countries are beginning to be alarmed by the rising inflation. Now, how the government tackle this, be it how rapidly and by how much they raise interest rates, pose a pretty great risk to financial markets. So while I would prefer to be on the conservative side when it comes to equity investment, Korea is still relatively attractive. 이들은 한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며 특히 동학개미 현상이 한국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종목들과 친환경 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I think also you have a lot of must-have stock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chip manufacturers, which are not available in other markets and will continue to be sought out. When it comes to semiconductors, perhaps some of the bigger large cap companies would be vulnerable to a setback. But there are some of the smaller companies, specialist companies, which I think are going to continue to be sought after, specialist companies.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차 밸류체인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트렌드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So Hyundai and Kia are very interesting on a long-term basis. It's not what they're worth today, it's what they'll be worth a decade from now. And I have a lot of confidence that LG will actually be one of the leaders over the next 5 and 10 years because that battery arena, battery manufacturing, is a key competence for this green economy of the future. 서학개미들을 위한 조언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의 금융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를 반영해 떨어져 있는 만큼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인터넷 은행 등장과 지역 경제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은행들이 빅테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네이버와 대구은행은 카카오와 각각 손을 잡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은행과 네이버 금융자 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디지털 금융 상품 고도화, 금융기술, 기획, 마케팅 등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대구은행은 다음 달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이와 유사한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대구은행이 이번 달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를 받느라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이 같은 지방은행과 빅테크들의 만남은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은행들은 인터넷 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보다 IT 역량이 부족한 데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가 지역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모의 경제나 그거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름 말고 풀뿌리 금융이라는 거 있죠. 신협 이런데. 이런 쪽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플랫폼에 같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들은 금융시장 경험을 배울 수 있고 포털 내 입점해 있는 수십만 커머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등을 연계해 서비스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시중은행까지 빅테크와 이른바 적과의 동침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협업해 대출 상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협업이냐 경쟁이냐, 생존을 위한 치열한 눈치 게임이 은행권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자가 검사 키트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으로 도입되긴 했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바이러스 양음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바로 PCR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임시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가검사 키트가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자가검사 키트 오남용이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업체들은 민감도 80%에서 90% 이상인 국내 자가검사 키트의 기존을 충족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제출한 연구 논문에서는 민감도가 41%를 기록하면서 양측의 편차가 컸습니다. 며칠 전에 걱정이 돼서 키트를 사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직장에 그냥 다닌 거예요. 안심을 하고. 근데 이제 2, 3일 있다가 그분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이 먼저 진단이 돼가지고 역으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양성이 된 거죠.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온 14만 6,664건 가운데 6건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이후 PCR 검사에서는 3명이 최종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총 1,568만 개의 자가검사 키트가 생산됐고 이 가운데 949만 개가 시중 약국, 편의점, 마트 등에 유통됐습니다. 무더위 속 선별진료소에서 1시간 이상은 대기해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 레피젠의 자가검사 키트가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휴마시스와 SD 바이오센서도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 변경 허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반복 검사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회 검사 후에 24시간에서 36시간 이후에 반드시 한번 검사를 반복을 해야지만 되고 그렇게 반복한 후에도 만약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 음성이 나오면 그때는 PCR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자가검사 키트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칫 자가검사 키트를 믿고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계는 좀 더 허가에 대해 꼼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증권가 소식 살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수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오 기자, 오늘 주제 카카오뱅크 청약 관련입니다. 어제 마감이 됐는데 이슈 좀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증권가의 핫 이슈는 역시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청약이 바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최종 청약 경쟁률은 182.7대 1로 집계됐는데요.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현대차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순이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일 텐데 증권사별로 몇 주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반 청약은 균등 배정 50%, 비례 배정 50%로 배분이 되잖아요. 예. 먼저 균등 배정 물량으로 보면요. 배정 물량이 가장 적었던 현대차증권으로 투자한 경우 오히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6주, KB증권에서는 5주, 하나금융투자는 4주, 한국투자증권은 3주를 확정 배정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부 투자자들은 추첨을 통해서 한 주를 더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지금 대여급 IPO들보다는 균등 배정 물량이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비례 배정 결과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 균등 배정 물량이 좀 늘어난 것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진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로 비교적 좀 골고루 분산이 된 건데요. 이제 비례 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례 배정 물량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균등 배정 물량도 함께 받기 때문에요. 총 받는 공모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억 원으로 공모를 청약해봤다고 가정해보면요. 1억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은 경우에는 KB증권과 현대차증권에서 가장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주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이후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9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5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예. 또 이후에 우리사주 물량이 일반 청약 물량으로 배정되면요. 배정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모주 청약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논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카오뱅크의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요. 청약에는 186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또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여전히 뜨겁다 이런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인 8월 6일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따상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상장 첫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시장에 이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공모주들의 상장 첫날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카카오뱅크는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평가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카뱅 청약에 58조 원이 몰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카카오뱅크 청약 증거금으로 몰린 이 58조 원은요. 증시 주변 자금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증거금과 같은 주변 자금이 증시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실제적인 경기 개선이나 호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분석 때문입니다. 다만 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좀 줄여주고요. 경기 개선에 대한 시장 반응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청약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더 집중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뱅크 청약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오늘은 김보미가 아니고 강미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가 휴가 가가지고 대신 나왔는데 뭐 굉장히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가 휴가를 가게 돼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요. 첫 번째는 영화의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썰어놓고 두근다꾸기 일하려 계란 탈 계란과 팥값이 너무 올라서 파송송 계란탁이란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두근다꾸기 파송송 일하려 계란탁 영화를 강 기자가 알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좀 잘 찾아왔네요. 네, 밥상 물가가 치솟는다는 얘기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이제 폭염이 온 걸 보니까 이 밥상 물가의 대란이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계란 가격 한 판이 7,000원 정도인데요. 이는 1년 전보다 2,000원 가량 높아진 겁니다.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계속 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계란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으로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채소도 한 달 전에 비해서 58% 수준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뭐 달걀 한 판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사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달걀 오른 만큼 나머지 식품들도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되게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 초부터 밥상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를 차지하는 비중인 엔게이 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상 소득이 높아지면 먹거리 지출이 줄면서 엔게이 지수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밥 쪽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밥상 물가가 증가한 영향이 더 큽니다. 네, 올해 식료품과 이런 비주류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2% 가량 올랐는데, 네, 이는 이제 감흥이 굉장히 급심했던 2011년 3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렇군요. 자취했다는 얘기를 자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낼 줄 몰랐습니다. 엔겔 지수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개인들의 이게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은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제 곡물, 3대 국제 곡물로 말하는 이제 옥수수, 소맥, 대분도 올 상분기 5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커피의 최대 산지로 불리는 브라질도 가뭄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또 원두 가격이 하루 새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농수산물, 이런 생산국들이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수출의 타격을 또 받게 되고 만약에 수출에 제한을 가게 된다면 또 식량 파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식량 자금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작황 부진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한국농촌연구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곡물 가격이 10%가량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39%가량 상승합니다. 네, 곡물 가격이 지난해 8월부터 계속 1년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이 상승을 한다면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4에서 7개월 정도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네, 이를 감안하면 하반기 소비가 이제 물가 상승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은 농수산물의 물가가 올라서 영향을 받는 뭐 소위 그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 식량 가격이 뭐 한 10%, 50% 뭐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2%, 3% 이렇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소비자 물가 조사 품목 가운데서 이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1980년대에는 농수산물이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가중치가 지금보다 4배 컸습니다. 네, 경제 성장과 함께 농수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이유에서 이제 가중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변동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 도 감소한 겁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숫자로는 물가 상승률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정부도 그냥 뭐 예상 목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라서 생각보다 우려가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